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29번째 책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29번째 책은 저희가 에드몬드 대 아미시스의 쿠올의 사랑의 학교로 알려진 작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처음 이제 국민들을 길러낼 때 그 주요 교재로 썼던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 내에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도 좀 많고 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갑니까 이번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책은 이제 제가 정확히 다는 세지 못했는데 100편 정도로 보통 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한 100편 정도 보는데 초등학생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네. 근데 당신 5년 의무 교육이니까. 그리고 보통 중산층이라든지 귀족층의 자제들은 5학년을 마치고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보통 일반 서민의 자제들은 5학년을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경은 뭐 여기가 바로 그 공간적 배경은 바로 이탈리아 그 북부 토리노, 그 토리노시고,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되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났다고 봐야죠. 완전한 통일. 1871년이 이제 로마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마를 이제 같이 편입하게 된 거니까 81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여기는 학제가 10월에 개학을 해요. 10월에 개학을 해가지고 다음에 7월 한 10일쯤 기말고사 끝나고 3개월간 방학을 하고. 여기는 막 따로 겨울 방학이 있는 게 아니라 7월부터 10월까지가 방학. 이런 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엘리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산층의 그 주인공인데 그 엘리코 친구들이 여기 주 등장인물들이죠. 뭐 나중에 뭐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엘리코 친구들 중에 뭐 가르로네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키가 아주 크고 덩치가 어른만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나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몇 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같은 4학년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쭉날쭉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뭐. 예전에 우리도 뭐 일제강점기 때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거의 아들이 같이 다니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나이 차가 또 우리 6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너댓 살 차이 나는 경우 많았거든요. 하긴 또 일찍 나왔으니까 그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늦게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그냥 들쑥날쑥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이 교실이 이탈리아 사회의 축소판인 거죠. 그죠?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연령대가.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이 가르로네를 아주 다른 친구가 넬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척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몸이 약하고, 근데 이런 친구를 이제 가르로네가 돌봐주고 다른 친구들도 참 얘를 많이 도와주는 거죠. 물론 또 나쁜 친구가 있죠. 이런 몸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야채 장수 엄마를 둔 크로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크로시도 지금 엄마는 야채 장수고 아버지는 미국에 일하러 갔다고 하는데 실제는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한쪽 팔을 잘 못 써요. 한쪽 발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 이런 친구도 있고 또 라부꼬라고 아버지가 벽돌공을 하는데 얘도 이제 꼬마 벽돌공이에요. 같이 항상 아버지 옷을 입고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벽돌에 어떤 가루가 묻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뭐 토끼코 흉내를 잘 내요. 토끼코가 뭐예요? 토끼들이 뭐 오물오물할 때 코이 벌렁벌렁 이게 토끼는 냄새를 가지고 정보를 해야 돼. 그거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흉내를 잘 내는 토끼코라고 부르고 또 이제 대장장이 아들 뿌레꽃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일은 안 하고 맨날 이 아이를 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누가 흉보면 절대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못 참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메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아들을 내가 이렇게 방치를 하다니.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일하게 되는 말 그대로 아버지를 바꾸게 만드는 아이의 힘 뭐 이런 거죠. 훌륭하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항상 또 여기 나오는 1등 모범생 데로시라고. 얘는 잘생겼죠. 잘생기고 금발이고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1등. 이 데로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주 온화하면서 친절한 리더고, 아까 말한 가르로네는 아주 책임감 있는 리더. 이런 것들 지도자상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르디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키가 작고 뚱뚱한데 이 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력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쁘다고 아빠도 인정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네. 근데 문제는 이 의지력의 사나이인 거죠. 어떤 뭐 난관이 있어도 절대 나는 계속해서 공부를 끝까지 한다 이런 거죠. 쭉 소개해 주신데 진짜 다양한 네.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늘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명은 보틴이라는 아이는 네. 이 말은 뭐라고 하죠? 패션 피플. 완전히 막 모험치장 좋아하고 가죽 모자에 가죽 옷에 가죽 장화에 항상 그 시계 이런 거 자랑하고 네네네. 이런 이제 친구가 나오고 또 칼라브리아에 온 아이. 저 이탈리아 그 칼라브리아가 이탈리아 반도 제일 남쪽에 있어요. 시칠리아 섬 마주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천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도 우리 같이 다 화합하자 뭐 이런 네. 게 나오고 또 이제 아이들 중에 왜 장사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네. 이런 거 물건 잘 팔고 그러니까 그런 가로피라는 애도 있고 또 귀족의 아들 노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아가 나오거든요. 네. 프란띠라고 얘가 맨날 어리고 힘없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 결국 나중에 일종의 태학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소년원 가는 걸로 나와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배경 속에서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정말 우리 영혼이 있지 않는 친구가 되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선생님은 그러면 몇 명이 나와요? 이 선생님은 이제 담임 선생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교육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네요. 저학년 때는 여자 선생님들이 주로 가르쳐요. 네. 그런데 이제 3학년 이상 9학년이 되면 남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여자 선생님들은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1, 2학년 가르쳤는데 올라가면 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남자 선생님은 기억하는데 너희들은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 않니? 네.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사실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 결국 그렇게 대우가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맨날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다른 뭔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 뭐 이제 그 학부모들이 나오고 여기는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항상 학교가 이제 학교할 시간 되잖아요. 교문에 부모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러 가니까. 저도 이런 풍경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 기다리면서 부모들끼리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은 귀족의 부모든 뭐 노동자의 부모든 벽돌공의 부모든 나무장수의 부모든 다 같이 아이들 같이 일을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건 이제 개학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10월에 개학날. 그러니까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여기에 이 개학날과 마지막에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진급시험 그때는 뭐 5학년 올라갈 때 진급시험을 쳐야 되는데 기말고사. 네. 거기 이제 끝나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개학과 이제 마지막 그 학기 종료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개학이 시작되는 것도 결국은 뭐 헤어짐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한 학년 올라갈 때는 미리 이제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하고 작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 여선생님 그리고 이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다. 내가 새로운 학년 올라가는 건 기쁘지만 새로 학기를 시작했는데 어차피 정해진 이별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하루하루 이별에 다가서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기억나는 게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2일인가요? 계약을 하잖아요. 3월 1일 밤이 되면 이 다음 날 갈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아이들하고 헤어진다 생각하면 그 묘한 그 아련한 좀 그런 그 이런 향수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신나던데. 그래요?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친구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는 거. 신상품. 네. 그러니까 네오필리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뭐 별 감흥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새로운 반인데 이때 여기는 보니까 한 반이 한 55명. 야, 여기도 55명. 네, 그렇네요. 네. 정민여 때는 몇 명이었어요? 한 40명 됐나? 저희 때도 한 50명 정도, 한 48번까지 있고 그랬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정박님 때 한 70번? 저희는 70까지 전에 67명 정도. 거의 70번. 67명 정도. 그렇네요. 요즘은 거의 한 반에 뭐 30명 돼도 많다고 하는. 네, 30명 되는데 별로 없는 것 많다고 같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저도 한
50명? 60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60한 2, 3번. 근데 진짜 이거 많기는 많은 것 같아. 선생님 한 명이.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아이 정말 뭐 공부 잘하고 막 네. 이렇게 말 잘 듣고 예쁜 아이만 거의 데려가는 느낌이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나머지 애들은 그냥 방치 거의. 그래도 다 잘 큰 거 보면 신기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55명의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배경에 모였는데 네. 그 이제 전학을 한 명 온 거죠. 저녁이라보다 먼 데서 왔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깔라브리아에서 온 소년 꼬라치. 그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제 얘가 왔는데 이제 이 반에 1등하는 데로시를 불러요, 선생님. 네. 불러가지고 자, 너가 우리 반을 대표해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포옹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너는 우리가 50년간의 투쟁 끝에 이 통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북부에 있는 이 토리노에서 남부 깔라브리아에 있는 지방의 아이들을 같이 포옹을 하는 거다. 이탈리아가 우리 같이 서로 남과 북이 함께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너무 노골적이다 진짜. 그치. 뭐 이렇게 노골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걸 말씀드린 위해 대로 만든 책이니까. 그러니까 감상주의인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세기의 사람들이 네. 가진 정서가 지금 우리의 정서하고는 다를 수 아니, 있죠. 뭐 그렇겠네요. 예. 이 멘탈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많이 달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개인의 어떤 삶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네. 어떤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예전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랬을까? 그렇죠. 다르거든요. 가족으로 기속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와닿는구나.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형적인 게 나오죠.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학교와 사회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용기 있는 행동이 뭔가 이걸 보여준단 말이죠. 용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용기. 예.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아까 말한 그 프란티라고 이 나쁜 놈이 있다고 했잖아요. 악동. 네, 악동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크로시가 엄마가 야채 장수를 하고 얘가 지금 팔이 한쪽이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야채 장수하는 엄마가 야채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악동 프란티가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너 엄마 이래 엄마 다니지. 흉내.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거 다 용서해도 엄마를 그쵸. 그렇게. 그래서 야, 우리랑 비슷하네. 그렇죠. 엄마 욕하면 못 참지. 못 참지. 예. 그래서 이제 하도 격분해 잉크병을 던졌는데 네. 또 항상 그렇듯이 이제 프란티가 잘 피하죠. 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선생님이 바로 탕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조용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아까 말한 그 늠름한 리더 가르로네가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거죠. 너가 안 그런 거 다 알아. 네. 솔직히 말해봐. 이러니까 결국 그 야채장수 그 아들 네. 크로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선생님 대충 짐작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너가 그렇게 함부로 던질 리는 없을 거고 누군가 너를 놀렸구나. 크로시를 괴롭힌 사람 일어나 하니까 여러 명이 일어나는 거죠. 브란티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 하는데 그리고 가르로네한테는 넌 정말 용기 있는 애야 라고 하는데 가르로네가 선생님 옆에서 뭐라 살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속말로. 그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좋아. 너희 4명을 용서해 주마. 그 장난을 친 4명을 용서해 주마. 프란티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가르로네가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겠죠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용기 있는 행동은 뭐냐? 용기 있는 행동은 내가 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어떤 친구를 대신해 가지고 내가 그 책임을 떠안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국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도 나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벌을 받겠다.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용기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좀 넓게 해석하면 군대 복무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 다른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뭐 일종의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 막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큰 피해를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거는 좀 너무 억지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가족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이다. 아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식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아니면 형제. 네. 내 동생이나 내 형제가 저지른 잘못도 나의 책임이다.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고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국가를 못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뭐냐면 남이 확장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여기서는 이제 바로 학교 교실에서 시작되는 거죠.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은 클래스메이트 요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근대가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사실 이런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나에게 통렬한 고통도 준단 말이죠. 가장 기쁨도 주는 동시에. 네. 원래 그렇잖아요. 가족이나 식구가 그쵸. 나에게 가장 큰 기쁨도 주면서 가장 통렬한 슬픔도 안겨준단 말이죠. 괴로움도.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족을 통해서 결국 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정말 이 사람이 그 인연을 맺은 인연이 가족이든 누구든 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힘든 고통과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더라도 나는 내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연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어른의 시작이거든요. 내 행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맺은 인연에 대해서 그 인연이 저지른 여러 가지 나에게 가해지는 그 괴로움과 이런 것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건데 이게 사실은 그 국가적으로 말하면 바로 국민이 되는 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났다. 높은 놈이 전쟁을 일으켰어. 네.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우린 가야 돼. 이게 안 되면 전쟁이 안 돼요. 목숨을 바치는 일인데 어떻게 전쟁을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갱스 오브 뉴욕 같은 데 보면 뉴욕 시민들이 그 남북 전쟁이었습니까? 그때 징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징집관을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에 끌려가야 되냐고. 우리가 내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이걸 위해서 끌려가야 되냐. 네.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게.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는 건 당연한 행동이야 라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 그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사실은 이 용기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냉정해 보면. 그러니까 그 사회가 최고의 용기에 대한 가치를 이런 걸 통해서 예. 매겨 놓는 거군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네. 최고의 아주 숭고한 사람이고. 그게 전형적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본래 일본이 메이지 유신 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개념이 없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사스마 사람, 너는 조슈 사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스마와 조슈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한 나라라는 걸 가지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일본 왕, 이른바 천황을 이제 구심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칙을 걸 만들어야겠다. 교육칙서 해가지고 소학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 우리의 구심점이 일왕이고, 그래서 일본 그 뭡니까 당시 메이지 일왕을 어떻습니까 이 기차 이런데 여행을 시켜가지고 전국에 딱 순례를 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 왕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왜 일왕 사진 있죠. 네. 사진을 좀 조작해서 요즘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사진 뽀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왕이 사실 그렇게 건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그때 서양 사람이 몸이 건장하잖아요. 요 얼굴에다가 몸을 붙여요. 합성. 네, 그래갖고 일본 학교마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학교에 사진을 걸어놓고 만약 불이 나잖아요 학교에. 네. 그러면 내가 목숨이 그 타더라도 그 사진부터? 사진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네. 북한이 거기서 본딴 거예요. 일본의 그 어떤 일왕의 어떤 우상화, 신성화 작업에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그걸 사진을 구해 오다가 온몸에 화상 입고 뭐 이런 애는 이제 완전 영웅이 되는 영웅이 거고.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20년도 안 됐는데 네. 바로 일왕이 일본 전역이 진짜 정신적 구심점을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의 힘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네네. 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하여튼 그런 거에 앞장섰던 책이 바로. 아니 뭐 책이라기보다 이건 뭐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방어적 민족주의 우리 같이 예를 들어 식민지에 정말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민족은 타율적이고 정체적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라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또 하는 무기가 되는 게 또 이 책이죠. 참 이게 우리가 항상 같은 비유입니다만 뭐 같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기도 하고 우유를 만들기도 하고. 네네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용기라는 거를 가르쳐 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책의 절반 이상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거든요. 네. 아이한테 격려를 하면서
학교는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책은 무기고 교실은 너희들의 활동 문제고 전 세계는 전투의 현장이다. 승리로 얻어지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겁한 군인이 되면 안 된다. 학교 공부를 할 때는 전투적으로 군인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듯이 해라. 상당히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치른 후에 어떤 흥분과 어떤 약간의 그 군사주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있어요. 학교라는 것은 전쟁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판하는 분들은 이게 좀 너무 좀 그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비슷한 얘기 했어. 책이 무기다. 그래서 이 무기를 들고 무기를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관리할 거냐고. 채 놓고 오거나 집에다가. 뭐 그런 너 그럼 무기 놓고 총 없이 오거라고. 전쟁터 나가는 놈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업 시간에 만약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고개를 돌아가잖아요. 그럼 진짜 그 수업 시간에 그게 선생님 딱 보면 바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이거겠죠. 정자세로 항상 선생님을 보든지 아니면 딱 그 필기를 해야지 옆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막 맞았죠. 네, 진짜. 근데 군대보다 더 심했어. 나 군대에서도 그렇게는 안 맞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단다라고 이제 아버지는 물론 격려를 해주지만 네. 그만큼 이제 항상 뭔가 좀 전투적으로 이런 걸 가지라 이거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0월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제목이 파도바라고 하죠. 네. 파도바 대학교 들어보셨습니까? 파도바? 예. 파도바 대학교? 이탈리아 이제 일종의 북부 지방의 도시인데 네. 그 파도바 대학이라고 실제 있는 대학이에요? 예,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대학이 만들어졌거든요. 볼로냐? 맞습니다. 볼로냐 대학. 네. 우리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네. 그 볼로냐 대학 교수였잖아요. 그 다음이 파도바예요? 파도바예요. 이 파도바 대학이 두 번째예요. 이게 여기 씌어가지고 이어지던데 1222년에 만들어졌어요. 1222년. 볼로냐 대학은 지금 만든 지가 한 970년 됐거든요. 네. 1080년인가 그때 만들어졌고 네네네. 이 그다음에 파도바 대학이 1222년인데 이 파도바 대학이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갈릴레이가 이 파도바 대학 교수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도바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파도바의 꼬마 애국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꼬마가 네. 스페인에 팔려간 거예요.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쪽에 네. 스커스단에. 왜냐면 엄마 아빠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진짜 부모와 조국에 버림받은 거잖아요. 네. 스페인에 가니까 하도 두드려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쳐서 그쪽에 있는 이태리 영사관을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우리 이탈리 아이잖아요. 이탈리아 아이니까 얘를 이제 이탈리아로 보내는 이제 배를 승선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먹을 것도 없지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 배에 타고 있었는데 얘 너무 안 됐다. 돈을 좀 모아주자니까 돈이 많이 쌓여진 거죠. 네. 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지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뭘 이제 이동 가지고 다시 엄마 아빠 만약 찾아가면 그렇게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놈들은 정말 더러워. 이탈리아 놈들은 정말 사기꾼들이야. 이탈리아 놈들은 정말 도둑놈들이야. 막 이제 이탈리아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도둑이 많긴 많았었나 보네. 아무래도 먹고 살기 이태리 유명하잖아요. 소매치기.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 앞에 갑자기 막 동전하고 막 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막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 꼬마가 자기 받은 돈을 막 퍼붓는 거예요. 화가 나서 던졌군요. 네. 그러면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나는 내 나라 이탈리아를 욕하는 사람들로부터 동량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딱 말을 하고 돈을 다 던지는 거죠. 전형적인 애국가 그렇죠. 이게 일제강점기 때 제일 많이 우리 여러 가지 신문 잡지에 많이 실린 거예요. 소개된 네. 에피소드예요. 이게 제일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요.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도 우리나라를 욕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얘는 이탈리아에 버림받았잖아. 그런 애조차도 조국을 욕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혜택을 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 버림받아가지고 저 2억 마리 쫓겨난 애도 우리 이탈리아를 욕하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조국의 혜택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 계속 꾸며 나가는 거죠. 네. 그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면 네. 영상에서 자주 보던 스토리구나. 억지 애국심 고취. 고치도 아까워. 주입. 주입식.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이런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엄청 감동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민으로 탄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징집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착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내가 왜 나가야 되지 이런 거란 말이죠. 내가 왜 군대에 나가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지 이렇거든요. 근데 이 책 뭐 이게 정확히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책 나오고 한 몇십 년 후에 네. 이른바 파시즘이라는 게 네. 이탈리아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탈리아를 완전 집어삼켰잖아요. 네. 약간 좋은 지적이십니다. 영향이 좀 있는 건 아닌가. 그 지금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네. 이런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1960년대까지 갔잖아요. 네. 그 결국은 처음의 방향은 충분히 그 방어적인 네, 민족주의 네, 네. 이제 우리가 외세로부터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제어가 되지 못하고 충분히 네, 네. 객관화되지 못하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괴물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그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만 같은 물을 마셔도 네. 뭐 되는 게 사람에 따라 그런 게 또 아니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저 시기에는 이것이 강조될 때는 이게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날카로우시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네, 다시 그렇잖아요. 네, 네. 너무 이탈리아가 수백 년간 분열되어 있고 수많은 나라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 뭉쳐야 모았다. 된다는 모으니까 생각 접착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파시스트가 그잖아요. 파쇼. 네. 단위에 하나 묶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뭇개를 하나의 단으로 묶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묶어 놓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한 방향으로 또 가버리는 네. 역작용이 나오네요. 난 하나 했어. 역시 이거 하시네. 그럼 나는 그럼 이건 하나 하고 오늘 끝낼래. 광고해야지. 영주 100% 사과즙. 네. 네, 순수 사과즙입니다. 네. 예, 사과만 넣고 착즙했죠?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사과계 파시즘. 네. 다른 건 없이 네. 순수하게 불순물 없이. 예, 사과만 들어갔어요. 다만 여기에서 씨는 뺐죠. 네. 네. 씨는 자칫 조금 독소가 있습니다. 예,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몰라 씨는 뺀 네. 순수 사과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방부제라든지 아니면 뭐 첨가물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사과만 설탕 이런 거 없이. 예. 근데 참 맛이 달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네. 부담 없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생각보다 사과즙.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한 100포 정도 들은 게 3만 원이 채 안 되니까 매일매일 그냥 가족 한 잔씩 네. 마셔도 될 정도로 네. 아침에 사과 하나 다 먹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특히 더운 여름에는 뭐 이렇게 얼음 좀 몇 개 하셔갖고 네. 시원하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영주 순수 사과즙 100% 사과로만 만들었고요. 여기 또 블루베리 블루베리즙. 석류즙도 있죠. 저희 엄마 석류즙 진짜 챙겨 드시거든요. 여성분들이 네. 석류 굉장히 맞아요, 좋은 맞아요. 모양이에요. 네. 특히 막 50대, 60대 이제 막 네. 갱년기 찾아오시고 그러신 분들은 석류 꼭 챙겨 드시거든요.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이게 뭐 무슨 여성 호르몬 네, 석류 자체 여성 호르몬이 그쵸? 있어서. 네. 그래서 뭐 다시 생기 시작하셨다는 분이 있다는 것 같고 미쳤어. 아니 워낙 이제 여성 호르몬이 네. 하여튼 뭐 아주 그 일부 네. 상황이니까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영주 100% 순수 사과즙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영주 경북에서 생산된 사과로만 만든 네. 영주 100% 순수 사과즙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그렇죠. 네, 순수 사과즙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추해드립니다. 자, 이제는 네. 이야기로 또 돌아가야죠. 뭐 그래서 이제 11월 달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령절이라는 게 있더만요. 말령절, 만령절인데 만영절. All Souls Day, 그러니까 모든 영혼의 날.
죽어서 저승으로 간 모든 영혼을 네네네. 기리는 날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를 해요? 어떤 풍습이 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날 이제 엄마가 이제 편지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또 이게 자식에게요? 또 애국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쳤단다. 그 자기들의 삶의 시간을 꽃 피우지 못하고 너희들이 꽃을 피우도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다. 그러면서 이런 날 땅이 그분들의 무덤에 충분한 꽃을 피워드리지 못한 만큼 우리가 그 꽃을 드려야 된단다. 그분들의 희생에 꽃으로 충분히 피지 못할 때 우리가 꽃을 바치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꽃을 바쳐야 된단다. 이렇게 나오면서 참 재밌는 말 나와요. 이 날에 아직 그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건 행복한 거란다. 아이들은 아직 그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건 행복한 증거란다. 아직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주변 사람이. 아이들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고 그런 건 행복한 줄 알아라. 그렇죠. 약간 현충일 비슷한 느낌인가 보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종교적인 종교적인 그건데 이 종교적인 거를 그거로 바꾸는 거죠. 이게 원래 종교적인 날인데 원래는 혹 지금 말씀드린 현충일처럼 바꾸는 거죠. 네.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도 우리는 늘 당신을 이렇게 기억해 줄 것이다라는 그렇죠. 메시지도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 화합을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탄 장수와 귀족이라는 글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 노비스가 석탄 장수 아들 베티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너 아버지는 거지야라고 말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음 날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죠. 귀족. 그러니까 그 귀족 아들이 네. 석탄 장수 아들에게 네. 너희 아버지는 거지야. 그러니까. 라고 욕을 그래서 하니까 석탄 장수가 찾아온 그렇죠. 거죠? 찾아오는 석탄 거죠. 장수가. 따지고 왜냐하면 와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너무 네. 비참한 느낌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이랬는데 마침 그때 그 귀족 네. 그 노비스의 아버지도 같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들이 실수를 한 거잖아. 네. 그래서 당장 사과를 해라 라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두 아이들을 같이 앉게 좀 해달라고. 같은 짝꿍 옆자리로. 만들려고. 이러면서 또 이 귀족인데 이 아저씨 석탄 장수가 얼마나 손이 떼국물 있고 이런데도 악수합시다 라고 이제 먼저 귀족이 탁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러니까 네.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본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장면이 올해의 가장 멋진 수업입니다. 너무 전형적이죠? 너무 싫어. 오그라들지. 소름 끼치도록 싫다 진짜.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자 귀족은 노블레스 오블리즈인 거예요. 나름. 네. 우리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우리는 둘 다 존중받는 존재들이다. 네. 학교에서는 평등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일종의 소셜 믹스도 좀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제일 가난한 아이와 부자아이가 같이 옆자리에 앉도록 해라. 네. 그리고 이 초반에 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석탄 장수 아들 베티처럼 그다음 나오는 게 바로 자기가 이제 엘리코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네. 나무 장수 아들 꼬레띠거든요. 이 꼬레띠는 뭐냐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그 나무가 이제 짐을 나무꾼들이 실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무를 장작을 뭐 자기가 패기도 하고 나무 짐을 자기가 나르는 거예요, 같이. 자기 창고 같은데 나르고 나무도 또 사람들이 오면 팔고. 네. 그리고 엄마가 좀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 일도 도와주고. 네네. 그 와중에 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꽃 파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일을 하면서 말 그대로 고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로 장학생인 거예요. 11살밖에 안 돼.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는다. 아버지 도와드리고 엄마를 보살펴 주는 게. 그러면서 이 재밌는 장면 나요. 이 꼬레티는 이제 엘리코가 찾아가가지고 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네.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씩씩할까? 그리고 엄마가 누워 있으면 얼마나 아이가 우울한데도 씩씩하게 엄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오거든요. 네. 엄마를 위해서 끓여드리는 액체가 하나 있습니다.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자. 커피예요? 커피예요. 오, 엄마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라고. 아니 엄마가 누워 있는데 빨리 나으시라고 커피를 네. 항상 끓여가지고. 커피가 만병통치약이네. 그런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 네. 아들이 끓여준 11살짜리 아들이 끓여준 네. 그 커피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네. 1kg 커피. 지금 인터 애드 타임 즉 광고 간 시간이 조금 짧아서 죄송스럽긴 네. 합니다만 나왔으니 커피 어쩔 수 얘기가 없네요. 나왔으니 어쩔 수 없죠. 11살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가 참 별로이지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드님이 어머님께 커피를 끓여드린 그날까지 1kg 커피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정말 끓이기 힘들다면요. 아이들이 사실 가스레인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물은 위험하니까. 콜드브루가 있잖아요. 시원하게 그거는 찬물에다가 네. 넣고서 얼음 넣어가지고 마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되죠. 네. 엄마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얼음에서 찬물로. 그 역시 열을 내려야 되니까. 열을 내려야 되니까요. 네. 조금 저희가 말이 중언부언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고 편리한 형태로 맞아요. 콜드브루면 콜드브루, 드립백. 드립백도 있고요, 원두도 있고요. 네,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휴가 가실 때 한두 개씩 챙겨가지고 가시면은 거기서 가볍고. 바로 네. 가볍고 부피 차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맛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아이스박스 같은 거 가져가시는 그런 캠핑 같은 거 하실 때는 또 거기다가 콜드브루 한 2병 가져가시면 여러 가족들이 함께 네, 그것도 물 타서 맞아요. 먹으니까. 네. 네. 자, 1kg 커피. 이제 1kg 커피란 얘기는 더 안 드려도 이제 커피 하면 그냥 1kg 커피를 아시면 이름도 되겠습니다.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1kg 커피가 그래요? 한 번 들으면은 이렇게 잊혀지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한번 왜 이제 1kg 커피냐 한번 네. 여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이게 본래 커피숍 커피 가게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이 되려면 하루에 커피 원두 1kg는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지 커피 끓여야지 망하지 커피가. 않고 네. 커피숍이 유지가 되는군요. 그래서 1kg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하나의 소비 운영 단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경 1km 이내에 커피숍이 없으면 또 좋죠. 요즘 너무 커피숍이 많아서. 맞아. 네. 혹시 커피숍 장사가 조금 요즘 어려워졌다 싶으시면 1kg 커피 원두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네. 되겠습니다. 맛으로 승부가니까요. 네. 자, 1kg 커피 앱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다양한 커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일은 다 끝났어요. 다 한 것 같고요. 네. 눈 감고 계세요. 네. 이제 뭐 12월로 가야죠. 12월. 네. 그 12월에 가면 여기도 이제 첫눈이 내린단 말이죠. 첫눈이 내리니까 이 첫눈 내린 날 아버지가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또 이게 참 정말 울컥하게 만들어요. 아니, 울컥하기보다 이 또 엄청난 부담감을 또 줘요? 거죠. 왜냐하면 겨울이잖아요. 네. 첫눈이 오니까 애들 너무 신나잖아요. 네. 근데 첫눈이 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다. 이 눈이 오면 이제 본래 없는 추워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여름이 연료를 좋잖아요. 못 대는. 그렇죠. 여름은 그래도 건들 수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이제 정말 더 춥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겨울에 옷도 신발도 불도 없는 아이들을 기억해라. 이러면서 너희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냐. 또 계속 그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참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항상 그런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단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우리가 70년대 우리 그때 소설들 우리 이제 황석영 작가 같은 이런 여러 작가들이 그때 나온 사회 소설들이 이런 의식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 황석영 작가 소설 중에 그 아우를 위하여 해가지고 아우를 위하여. 네, 그거 일종의 선생님 나오고 이것도 교육 소설이거든요. 성경. 네네네.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추운 겨울에 거린 하나가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 제가 참 읽었을 때 정말 그 인상적인 대목인데 이 추운 겨울에 거린 하나가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사회라는 것은 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근데 사실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던져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또 그런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12월에. 네. 그리고 아버지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너 엘리코 어려운 친구가 어려운 친구든 있으면요? 다 데리고 너도 친구 집에 많이 놀러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야지 하나의 어떤 서로 생활 조건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친하게 되고 나중에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된단다. 네. 하면서 참 아버지 엄마가 여기는 완전히 뭐 정말 모범적 어른 그 자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엘리코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공은 세상 그냥 평범한 아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중산층이니까 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환경 아주 좋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철도 기관사가 되고 아버지를 따라서 벽돌공이 되고 나무 장수가 되겠지만
대로시 공부 잘하는 대로시나 엘리코는 변호사나 교수가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어더라도 너희들은 항상 서로를 친구로서 잊지 말아야 된단다.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항상 강조를 해주는 거죠. 네네. 이것도 너무 슬프다. 왜요? 아니 가난한 집에서 변호사 나올 수도 있지. 이 당시엔 거의 불가능했을까요? 아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사실 대로시에 관련된 대목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 흔히 말하는 대로시가 공부를 항상 1등 하잖아요. 네. 집안도 잘 살아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시니까. 자기는 공부할 때 너무 힘든데 대로시는 완전 공부가 놀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암기도 잘하고. 그래서 막 질투심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대로시 옆에 있으면 갑자기 이 대로시가 너무 친절하고 밝고 명랑해 주니까 그런 게 눈 녹듯이 사라진다. 네.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1등이라는 것이 하나의 재능이다 이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할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대로시가 잘난 게 내가 못났고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로시가 잘난 게 내가 잘난 거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렇게 이제 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유독 좀 그런 게 나오죠 여기서. 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 많이 나오는데 네. 아버지가 정말 배려 깊은 아버지예요. 그 꼬마 백돌공 이제 아버지가 백돌공인 애가 왔는데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얘가 아버지 입는 옷을 입으니까 이 벽돌 가루 이런 게 소파에 그렇죠. 묻잖아요. 그 주인공 엘리코 이 털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탁 하는 거예요. 손에 잡고. 창피하니까.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니.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걸 털어내면 걔는 민망할 거 아니냐. 그것은 노동의 흔적이라서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라고 좀 아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그 등이 굽은 친구 넬리가 왔을 때 자기 식당에 항상 그 리골레토라고 그 어릿광대인데 네. 리골레토는 뭐 베르디 그 네, 오페라기도 네, 네, 합니다만 네. 하여튼 그 어릿광대 리골레토 약간 이제 척추장애가 있단 말이죠. 네.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그림이 사라진 거예요. 네. 아버지가 미리 딱 떼놓은 거죠. 이 그걸 친구가 올 혹시 때 괜히 보고서 기분이 상할까봐.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 흔적 없이 내색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배려 깊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의 기름때 묻은 옷을 절대로 들어하지 말아라. 그것은 노동의 흔적이고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너희들. 네, 네, 네. 그렇게 참 뭐 그러니까 아주 그런 배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게 아까 정박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네.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은 또 이게 되게 뻔하고 네. 좀 진부한 스토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정말 다를 것 같긴 해요. 이 하나하나의 그럴 수도 에피소드 있겠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왜 이제 이탈리아도 우리가 예전에 프랑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본래 교육을 담당하던 기관이 교회란 말이죠. 네. 근데 나폴레옹 이후 엄청난 투쟁 끝에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권을 국가가 가져갔잖아요. 네. 그 이탈리아도 비슷해요. 이탈리아도 사실 교회가 셌단 말이죠. 이런 교육권을 행사하는 게. 네. 근데 결국 이 통일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교육을 국가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잖아요. 어떻든 인간에 대한 어떤 만민은 다 평등하고 네. 사랑하고 다 같은 종교를 믿는 뭐 하나님의 자식. 그러면 국가가 원하는 교육이 안 되잖아요.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국가의 깃발 아래 전쟁을 하면 나가서 죽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교육은 종교는 안 맞죠, 종교의 도덕적.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정치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민족주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린 시절부터 이것들 주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다른 에피소드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스타러디 아까 공부 무조건 1등 하는 애도 있지만 의지력 강한 아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항상 선생님이 뭐라 하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막 그 머리 굴리는 거예요. 계속 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결국 얘가 2등 메달을 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머리 나쁜 놈인데. 그런데 결국 선생님들도 칭찬한 거죠. 역시 노력 앞에서는 당연히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계속해서 이제 되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인정해주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가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단다.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한 어떤 이제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던져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군사부 일체처럼 그런 게 나와요. 부모 다음으로 귀중한 사람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가장 고귀하고 다정한 호칭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다. 너희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이러면 너희들은 정말 인간의 어떤 도리를 잊어버리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선생님을 잘 강조하고 그 말을 잘 듣게 해야 네.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들에 대해서 의심 안 하고 그쵸.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사실 그 국가죠. 예. 다시 말하면 학교는 국가죠, 사실 여기서. 그래서 이 학교라는 선생님은 국가를 어떻게 보면 체현할 수가 있고, 네. 이 제도라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에서 왜 의무 교육이 되었느냐, 국민을 만들기 위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네,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제 바로 국민의 어떤 이거 정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탈리아 국왕 빗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통일 이탈리아의 거의 초대 국왕인 거예요. 이 사람이 4년 전에 죽었는데 4년 뒤에 학교에서 이제 그 당시 기념 돌아가신 장례식 날을 기념해가지고 행사를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데로시 같은 공부 잘하는 애가 3페이지 정도의 어떤 그 기념사를 외워가지고 탁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네. 우리 국왕님께서는 이렇게 이탈리아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라고 이제 기념사 낭송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제 여기서 3명의 이탈리아 건국 3영웅이 다 나오거든요. 까브르 수상이라고 네. 바로 그 지금 이 국왕을 도와가지고 그 정말 이탈리아 아까 말씀드린 그 사르데냐 왕국의 일종의 수상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 군대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 군대와 협동을 해서 결국 오스트리아를 몰아냈고, 그리고 이 사람 죽으면서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과 청소년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제 일화를 쭉 설명하면서 이 카브르를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네. 또 마친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마친이라고,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본래 이탈리아는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왕국으로 갔지만, 네. 그 마치니가 정말 이탈리아 철학의 어떤 그 이탈리아 통일의 어떤 철학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니가 나오고, 또 이제 군사 지도자 가리발디 장군. 네. 이 사실 이탈리아 통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북부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사르데냐 왕국은. 그런데 남부하고 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가리발디 장군이라는 사람이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를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바친 거예요. 그 왕에게. 우리 남부 이탈리아를 이제 당신에게 헌납하겠다고. 해방이라는 게 어디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탈리아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많은 나라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프랑스 거, 뭐 저기 위에 거는 오스트리아 거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눠 있을 때 그 가리발디가 어쨌든 장군으로서 이탈리아 남부를 평정하고 그 남부를 자 이제 우리 왕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860년, 61년에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 됐다지만 여전히 베네치아에는 오스트리아 군대가 있고 로마에는 프랑스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게 된 게 1871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버블 전쟁에서 프랑스가 지고 나서 결국 로마의 프랑스 군대가 나가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탈리아는 하나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이탈리아 건국 삼거리라든지 그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망하고 나서 우리 저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계속해서 을지문덕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강감찬 뭐 이렇게 해서 위인들을 왜냐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그 전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결국 사람들이 기억을 하려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람을 기억할 때 네. 우리 안중근 같은 독립투사가 되자, 윤봉길 선생 같은 독립투사가 되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위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소년들이 나오잖아요. 뭐 사르디니아의 북치는 소년, 뭐 롬바르디아의 척후병 소년 해가지고 이 전쟁 와중에 소년들이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걸 하고 다리를 한쪽 잘리면서까지 그 나라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소년들을 본받아라.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여기에 소녀는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여기도 이제 그 당시 시대적 한계겠습니다만 여선생님들은 뭐 좀 병들면 죽고 네, 네. 남자 선생님은 그래도 계속 살아가고 권위가 있고 이렇게 근데 나오고. 여자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이때 교육을 못 받았나?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이제 자기 누나가 있고 여동생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언급이 안 되네요. 이 100편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아예 배제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언급이 안 되네요.
학교 생활상 같은 것도 좀 나옵니까, 이 책에? 생활상 예,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는 것, 우리가 전형적인 시험 치는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험을 치고 나면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다 서로 답안지 맞춰보고 우리 애가 이게 답안지 이렇게 썼는데 뭐가 맞아요. 서로 막 이제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고 뭐 부모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때 이탈리아 부모들은 꽤나 학구열이 좀 높았나 보네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교육열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일단 여기 보니까 네. 그 결국 그 당시에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전통적인 농업 기반이 해체되면서 사회가 되게 불안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불안정해지고 전통의 산업이 무너지면 결국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다.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는 교육뿐이다. 그리고 자기가 뭘 묻고 살아야 되는데 네. 배우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땅들이 지금 지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의무 교육이 이제 본래는 그 의무 교육이 이탈리아 북부만 좀 하다가 네. 이제 1860년대 되면서 이제 그 전국으로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본래 우리가 그 어느 나라든지 그 근대화가 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대화가 서양 교육을 받아들여서 된다. 그게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이 받아들여질 때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 믿음이 확산돼야지 서양 교육이든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서울대 그 동양사학과의 박훈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미국에서 페리가 와가지고 서양 배가 오니까 꼼짝 못하고 야 우리 서양 공부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19세기 전반에 걸쳐가지고 네. 일본 하급 사무라이들이 공부 성리학 공부 반에 불었다는 거예요. 유학 성리학 공부를. 뭐냐면 사무라이가요? 네. 성리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인은 학이 가지라. 성인이 된다는 거는 배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인은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배우기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본이 신분 사회잖아요. 네. 근데 이 하급 사무라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 바람이 불었냐면, 그러니까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지역이 있다 칩시다. 서당 같은 게 몇백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인구가 몇만 명 안 되더라도 서당이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 전역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배우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서양의 어떤 그것과 결부되면서 폭발적으로 이게 그 학문을 통해서 입신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화가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서양 것만 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이 성리학적인 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우면 잘 될 수 있다는 것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1897년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 우리 서울에도 말입니다. 어떤 강습회라는 게 완전 유행이에요. 강습한다는 거. 강습? 강습회. 뭔가 오늘 강연회 한다. 네네. 여기서 학습회 한다 이러면 지객꾼들도 와서 돈을 내고 듣고 배움에 완전히 물장사들도 와서 듣고 어마어마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다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공부 못하고 망했다 이게 아니고 네. 그 19세기 말에 그 요즘 이제 다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나오는데 그 서울에 한 달 동안에 막 그 신문을 분석해 보면 어마어마한 강습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그 배움에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 공부를 찾아다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만 45년 해방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나라를 그래도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다 있거든요. 절대 바로 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 교육에 대한 바탕,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나저나 네. 프란티 약동에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프란티가 결국은 네.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3번이나 집에서 쫓아내거든요. 하도 나쁜 짓 하니까. 아들을? 아들을. 근데 엄마가 아들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속병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또 엄마가 와서 교장선생님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제가 한 번이나 잘 되는 걸 보면 제가 죽어도 이한이 없는데 지금 쟤 때문에 저는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를 봐서 한 번만 더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프란티 너 때문에 엄마 돌아가시겠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거라. 이러면 우는 척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는 척하면서 옆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정말 나쁜 애인 거죠. 구제불능이네. 그리고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제 야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야학을 이제 이 학교에서 밤이 되면 야학을 해가지고 노동자들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자 봐라 이렇게 어른들도 와서 공부를 한단다. 이거 애들이 그 모여서 이제 어른들을
그 같이 학교를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어디 돌멩이 날라고 유리창을 깨거든요. 그리고 누군지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수의 아저씨하고 누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타르디 아주 의지력 갑인 아이가 얘가 아니고 브란티가 던졌어요. 제가 봤어요. 일종의 이제 딱 진실을 밝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브란티가 요 앙심을 품고 이 스타르디를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르디가 자기 동생하고 가는데 여동생하고 가는데 여동생이 이제 머리채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스타르디가 키도 작고 이러지만 몸집이 큰 이제 브란티하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싸움을 하다가 근데 어른들은 처음에 이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막 응원하는 거예요. 꼬마야 잘한다. 힘을 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얘가 몰리니까 브란티가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스타르디가 이제 깨물어 가지고 칼을 떨어뜨리고 결국 이제 가고 결국 그래서 이제 브란티는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됐다. 이렇게 소년원을 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칼 그러니까 들었으면 가야지. 이게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나오는 거죠. 학교도 이게 포용이 못 되는 아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살면 좀 냉혹한 하나의 단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이런 정도는 이 아이는 배제되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여기서 보면 좀 냉정하게 나오죠. 안 되는 놈은 안 돼 하고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처음 좋은 애는 계속 좋고 처음 나쁜 애는 계속 나쁘고 그래서 약간 이건 너무하다. 사랑이 어디 있냐 이거죠. 말만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좀 받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깊이도 좀 없고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영진 씨 아까 이야기에 착안하자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쁜 놈은 국가가 배제를 해버려. 국가에 쫓아내버려. 어떻게 보면 그걸 딱 보여주는 근대라는 것은 우리는 용서를 해주고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몇 번이 선을 넘으면 이제는 결국에는 소년원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노키오에서는 그냥 코만 늘어나는 걸로 좀 했지만 여기서는 소년원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가차 없이 이제 탈락을 시키고 배제를 시키고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것도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학교의 어떤 규율을 어기고 그걸 할 때 그 아이의 말로는 소년원이 된다. 라는 걸 이제 규율 어떤 학교라는 게 권력이잖아요. 규율 권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랑의 학교라는 책을 쭉 저희가 한번 좀 읽어봤는데 어떻게 정민이는 재밌었어요? 전형미가 좀 있잖아. 전형미. 네. 아 근데 전형적인 아름다움. 그냥 가볍게 읽기 좋은. 아 그래요? 네. 혹시 이 책 소개해 주시면서 이 말은 꼭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제가 이제 우리 정민현님이 한번 들려주시면 좋은데 이 가르로네 아까 철도 기관사의 아들 가르로네가 책임감 있는 책임감 있고 아주 충직한 리더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에게 이 책에 그런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부모가 돌아가신 일이죠. 그것도 울게 만들 예정이신가요? 아니 우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마찌니의 편지를 인용하는 거예요. 마찌니라고 아까 말한 이탈리아 건국 삼거리 하나인데 이 사람이 엄마를 잃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거를 여기서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 세상 갔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수호천사가 생긴 거야. 너를 지켜주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상당히 좀 감동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네, 마찌니의 말입니다. 친구여, 자넨 이제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걸세. 무서운 진실이지. 난 자네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네의 고통은 우리 각자가 아파하고 이겨내야 할 엄숙하고도 성스러운 고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야. 고통은 극복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 고통 중에서도 별 가치가 없고 순수하지도 않은 부분은 극복하라는 거야. 영혼을 키워주기보다는 약하게 만들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부분 말이야. 하지만 고통의 다른 부분, 즉 자네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고양시키는 고귀한 부분은 자네와 함께해야 하고 절대 자네를 떠나서는 안 된다네. 이 세상에는 따뜻한 어머니를 대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되거나 위로를 받게 될 때도 자네는 절대 어머니를 잊지 못할 걸세.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사랑과 슬픔을 통해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해.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 삶은 삶이고 삶의 법칙을 따른다네. 삶의 법칙이란 바로 진보야.
어제 자네 어머니는 이 땅에 살아계셨지만 오늘은 다른 곳에서 천사가 되어 계신다네. 선한 모든 것은 땅에서의 생명을 초월하여 살아남아 힘있게 커간다네. 그러니까 자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자네를 사랑하고 계셔. 어머니에 대한 자네 행동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네. 자네의 행동에 따라 다른 세상에서 어머니를 다시 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위해 자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네의 기쁨을 어머니께 드려야 하네.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해야 해. 이런 행동에 찬성하실까? 어머니가 저 세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네의 수호천사가 생긴 거야. 자넨 그 천사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만 하네. 힘내서 바르게 살게, 절망적이고 세속적인 고통을 견뎌내게나, 큰 고통 속에서 평온함을 찾아낸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게나, 그게 어머니께서 바라는 것이네. 되게 정말 네. 어찌 보면은 가장 힘든 순간을 덤덤하게 이겨내라는 식으로 네. 써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그 엄마의 편지가 또 이제 엘리코에게 하는 편지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같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가 착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단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칸트 한번 실천 이성 비판할 때 이 그 어떤 내 양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빛나는 도덕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참 착하고 바르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게 요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세의 개념은 아니고 뭐 천국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참 이런 것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조가 저는 참 보면 이탈리아가 예전에 우리 저기 누굽니까 그 한나 아렌트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탈리아에서 물론 뭐 이탈리아에서도 유태인을 많이 그 독일 쪽에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탈리아가 가진 문명의 어떤 깊이가 있어가지고 나름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좀 그 야만이 좀 중화되는 순화된 측면들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기조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좀 문명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책 꾸올의 사랑의 학교로 번역된 이 책. 네. 만화로 봤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보면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이연복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 사랑의 학교 비슷한 요 에피소드를 가지고 많이 책을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책은 아마 지금 뭐 어른분들은 조금 별로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잘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요즘 좀 버릇없는 아이들에게 그렇죠. 조금 도움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듭니다. 뭐 엄마 이야기 나왔지만 네. 그 엄마의 또 편지 중에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가 좀 갑자기 말대꾸를 하고 이러니까 불손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이제 가슴이 아파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앞으로 아버지에게 말대꾸 하고 싶을 때마다 이걸 생각해라. 아버지가 언젠가 너를 침대 맡으로 불러가지고 엘리코 이제 너와 헤어져야겠구나 라고 말할 때가 찾아올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너를 불러가지고 아들아 나 이제 너와 헤어질 때구나 이걸 생각하면 너는 절대 아버지에게 말대꾸 안 할 거다 라면서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일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고 빌거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책감을 많이 불러일으켜요. 인성동화 느낌이네요. 야, 아빠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지 마. 있을 때 잘해. 그거죠 뭐 사실. 근데 너무 부담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왜 이제 이 책을 한번 소개하냐면 이게 너무 요즘은 그 이제 개성을 발현한다.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같이 가거든요. 향상의 교육이 있고 그 지금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지금 너무 또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하는 게 너무 극단화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개인주의적이고 브레이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네. 애들 뭐 기한 죽인다고 뭐 별 맞아요. 너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뭐 그거는 저도 좀 반대하는 편인데 네. 사랑의 학교로 약간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어떤 상당히 전통적 덕목이지만 근데 존재가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 덕목이거든요. 네,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즐거움에서 시작해서 지혜로움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공부의 어떻게 보면 그 의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 학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나라와 이웃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요즘 그 일단 분리돼 버리잖아요. 강남, 강북, 아파트 평형, 뭐 여러 가지 숫자로 자꾸 분리되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100여 년 전에 이런 통합 교육, 소셜 믹스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물론 파시즘 같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탈리아가 지금 뭐 G7 그 G8입니까? 그 국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나름 왜 그렇게 뭐 요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뭐 이탈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습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고전에 정서가 깔려 있는 나라는 저력이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 절대 한 방향으로 올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한 방향 올인 안 하고 다양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파시즘으로 갔습니다만 또 복구가 된단 말이죠.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전 참 좋아하는 게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인데 거기 보면 전통적인 가톨릭 신부와 그 완전 막시스트 시장 사이에 읍장 사이에 빼폰의 읍장과 돈 까밀로 신부와 근데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지 이게 이 사회가 좀 잘 가는 거 아닌가. 요즘 뭐 자꾸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뭐 그 책이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How Democracy Dies인가? 뭐 근데 그 책 보면 그건 나와요. 결국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해지게 된 게 딱 그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공화당이 완전히 서로 이제 불구대치면서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우리는 권력을 잡아야 돼. 물론 그 측에서는 이제 그게 오바마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 공화당이 충격을 받아가 이제는 진짜 수단 방법 없이 우리 무조건 당선이 최고다라는 식으로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 두 번째가 뭐냐면 행정 권력, 가장 힘이 있는 권력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절제하는 해야 될 권력이 바로 트럼프로 나오는 거죠. 행정 권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의회가 견제를 하고 싶어도 법대로 하자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우리 제일 무서운 투쟁이 준법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작구대로 해석해버리면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서로 계속 문서가 왔다 가야 되고 증거 남겨야 되고 서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이 나라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지금 트럼프 체제가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좀 뭐 이건 너무 좀 격결 셉니다만 뭐 여러 가지 좀 다양성 그리고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 책들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책 자체가. 네, 읽고 있으면 그냥 미소가 좀 지어지고 그러니까 예전 나의 어릴 때 순수했던 모습도 떠올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이 이제 97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이 책만 봐도 그림만 봐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 같은 게 조금 느껴져요. 일단 5,000원이라는 거. 요즘 5,000원짜리 책이 어디 있습니까? 5,000원에 그리고 아마 요때 당시에 뭐 종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모든 맞아. 것들이 예전에는 딱 이 글씨체였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뭔가를 느낄 수 있어서
확실히 좀 아직도 저는 뭐 사람이 아날로그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보면 종이책이 좋아지죠. 좋아요. 예. 네. 종이책, 이 책 뭐 지금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없더라도 네,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랑의 학교 오늘 저희 일당백 29번째 책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끝으로 듭니다. 자, 그럼 저희도 오늘 한쪽의 책만 소개해드리지 않고 다양한 책들 다양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29번째 일당백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